현재 WTO 총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로 전격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응고지 후보는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로 흘렀으나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유명인 통산본부장을 전격 추천하면서 교착 상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자 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는 다시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정부 지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바꾸고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WTO 최근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다자간 무역의 존중과 상호 협의를 우선하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WTO 판결에 대뜸 상소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국의 불리한 수출 행태를 제대로 꼬집은 한국에 오히려 다시 한번 상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말로는 다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율적 관세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 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관세율 47.8%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 5천여 장의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관세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도 봤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질서 재건과 다자주의 복귀를 밝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WTO를 존중하고 세계 협력을 도모하는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노선을 갈아타기까지 했지만 판결은 승복을 안 한 것입니다. WTO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40개 항목 중에 37개 쟁점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고 3개만 미국이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완패한 소송전이었으며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다자간 협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첫 국제 무대에서 깨끗하게 불합리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웠으나 결국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국제 무대 복귀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활용되었고 실제로 자신들은 다자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측 싱크탱크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회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본이 미국에 영향을 끼쳐서 WTO 총장을 나이지리아로 갈아타게 됐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민주당은 친일본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죠. 종합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애매한 국제 무대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한국과 같은 중간에 낀 국가들이 매번 희생양이 된 모습이 나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 총장을 밀어버린 미국에 당황스러운 일이 전개됩니다. 나이지리아 총장이 당선되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일본 측으로 응곤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는 자신의 트윗에 스가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일본도 WTO 총장이 제대로 당선되었다면서 거슬리는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물밑에서 한국 낙선 운동까지 벌이는 등 어느 정도는 예상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가깝다는 일본이고 미국의 의견이면 대부분 찬성한다는 일본이지만 한국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반대의 상황에 예상까지 집행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로비 자금을 넣는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 WTO 수출 규제 판정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총장과 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하여 후쿠시마 수산물 판정과 같이 일본을 패소시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거의 동시에 WTO 총장이 당선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응고지 후보가 당선이 되자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당선 소식을 듣고 현재 다자 무역 체제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다라며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통해서 무역이 회복되고 전체 회원국이 내린 결정이 우리 모두가 믿고 지키는 다자 무역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수차례 전세계 무역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중국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바로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측은 미국이 불합리하게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앞으로 WTO에서 관련 소송을 엄청나게 진행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쳐 일면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도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주장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항상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지만 후진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무역에서도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는 당연하다고 논리를 펼쳤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WTO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중국은 WTO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더욱 날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미국같이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정작 코로나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한 호주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와인에 대해서 불공정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호주 와인 마시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며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만 아프리카의 1대1로를 비롯해서 총장 당선 과정에 중국이 큰 역할을 했으므로 중국의 큰 목소리를 못 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를 방패 삼은 중국은 더욱더 자신들 마음대로 국제 무대에서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되면 분명히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국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장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WTO 총장의 처음 행보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그는 WTO 총장이 되면 백신 부족 문제에 대해서 WTO가 강력히 기여하겠다고 총장이 되자마자 그 포부를 밝히며 백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난 일은 유럽이 백신 수출을 통제했고 WTO에서 한 말은 실망스럽다가 끝이었습니다. 막상 WTO에서 당장 백신 수급과 공급에 대해서 국가별로 합의점을 시급히 도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현재의 UN이나 WHO와 같이 정작 중요한 미얀마 사태나 코로나 사태에 힘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 것처럼 WTO도 허울만 좋은 국제무역기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백신 공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백신 생산까지 하는 한국을 베이스로 좀 더 다양한 국가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백신 문제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희 후보의 한국은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는 물론 무역 관련 업무에서 크게 기여했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은고지 총장이 세계은행 경험이나 국제무대 경험이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 움직임은 명분과 논리로만 설득이 안 되고 실무를 통한 경륜으로 허를 찔러야만 국가 간의 컨센서스가 도출되곤 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자주의라며 한국을 버리고 WTO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돌렸다가 중국을 살린 꼴이 되었고 바이든 정부 스스로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는 중국 타도에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한 꼴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 흐름으로 봤을 때 더욱 세계적으로 돌발 행동을 자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의 WTO 관련 행보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음이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팬데믹 상황에 국제적인 맹활약을 보인 한국을 저버린 미국의 선택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둘러싼 동맹국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벽히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의 본토 바닷가로 항해를 했습니다. 항모와 더불어 함정 6척이 함께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과 한판 붙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일본의 영해를 대놓고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해의 경계선까지 바짝 붙어서 항행을 했죠. 이에 일본 방위성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며 군사적 도발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중국의 군함들은 일본 영해 부근에서 해상훈련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센가쿠 열도 영유권 주장도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갈 듯합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완벽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간절히 한국만을 찾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을 향한 러브콜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정보 기술을 둘러싼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열쇠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고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인 성취를 이룬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였습니다. 요즘 품귀 현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품목이 된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사실상 SOS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회의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미래에 관한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는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도체와는 사실상 무관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건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사실상 한국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12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의 마음을 끌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 이후 역대 최대의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비교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인프라 부양책의 핵심 가운데 반도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의 한국 할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도 한국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푸젠성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다급합니다. 미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술 국기가 완전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회담 직후 이런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은 한국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직접회로,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핵심 분야를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정 장관을 만나기 앞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쇄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G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중국 역시 파트너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북핵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이 거론되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각각 강조되었습니다. 회의 직후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됐던 외교 국방부 간 2+2 대화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는 5년 만에 2+2 회의를 재가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중 양국도 2+2 대화에 나서면서 미묘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중 2+2 대화 재개는 중국 측이 먼저 한국에 제안했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게 밀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중 2+2 대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나 2015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사드로 추정됩니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 외교 강화를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 뒤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자 중국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출장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이에 질세라 정용 장관을 후젠성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미 견제의 보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형세를 수호할 것이다.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하며 공동의 이익을 심화 확대하기 바란다. 또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내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나라 어디에도 끌려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가 간절히 찾는다는 건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국 제안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일관된 기준과 가치관에 기반한 행보로 우리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의 입지는 나날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